나는 반쯤 얼어붙은 몸을 끌고 도시의 절반을 가로질러 강민준을 보러 갔다. 차가운 지하철의 금속 손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내가 이토록 서두르는 유일한 이유, 바로 우리라는 단단한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세상은 4년 전, 그가 교내 방송실에 뛰어들어 내 이름을 외쳤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가 내 모든 불안을 잠재워 주었을 때의 그 18살의 약속, 그 믿음은 나에게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배신으로 무너진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몰아쉬며 관중석을 찾았다. 그가 나를 위해 예약해 두었을 자리.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어 있었다. 하프타임. 그가 코트 중앙에서 숨을 고를 때 한예림이 물통을 들고 달려갔다. 사흘 전 SNS에서 스스로의 순정을 건배하던 청순한 후배. 그녀는 그가 흘린 땀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고 강민주는 몸을 숙여 그 손길을 허락했다. 그들의 거리는 세상의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듯 친밀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항상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장면 속에서 차가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 강민준, 오빠한테 내가 진짜 잘해주지. 그치? 오빠 여자친구보다 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랑했다. 나는 강민준의 대답을 들었다. 넌 걔보다 잘해줘. 다만, 넌 걔만큼 예쁘지 않을 뿐이야. 그녀가 입술을 삐죽거리자 강민준은 서둘러 그녀를 달랬다. 됐어. 너도 예뻐. 다만 입술을 삐죽거릴 땐 꼭 작은 오리 같아서 그렇지. 주변에서 그들을 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그냥 쟤랑 사귀어라. 예림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뺨을 가볍게 꼬집으며 눈빛에 숨기지 못하는 애틋함을 담았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도시의 절반을 달려온 그 모든 노력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돌아서려 했다. 그때 바리 옆에 있던 농구공 바구니에 걸렸다. 쿵, 무릎이 바구니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혔고 피가 배어나왔다. 공 2개가 코트 중앙으로 굴러갔다. 그제야 강민주는 나를 보았다. 지윤아, 네가 여긴 어떻게 다쳤어? 그는 한예림을 떠나 급히 달려왔다. 1000번은 연습한 듯 능숙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익숙한 연민과 책임감뿐. 나는 그의 손을 피했다. 그는 응급처치함을 가져와 한예림이 건넨 그 물통으로 내 상처를 씻어냈다. 그가 내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동안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예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얼굴에서 나는 승리자의 묘한 긴장감을 읽었다. 온다고 말 안 했잖아. 널 위해 자리도 남겨뒀었는데. 가서 좀 쉬어. 다음 하프 때는 안 뛸게. 네가 걱정돼서. 그는 내 손을 잡고 관중석으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해서 마치 공기를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어디 앉으라고? 저 여자 무릎 위에라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체육관 전체가 순식간에 정지했다. 바람이 불었고 땀 냄새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당황한 수군거림이 퍼졌다. 한예림의 얼굴이 극도로 굳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반격했다. 언니,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셨잖아요. 오빠가 공놀이 하느라 힘들까봐 제가 대신 와서 돌봐드린 건데. 불쌍해서.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농구 선수가 아니라 국대 선수라도 되는 줄 알았어. 누가 공놀이 하는데 물 떠다 바치고 땀 닦아주는 사람이 따라다닌대? 나는 똑바로 섰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의 변명은 이미 내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 했을 뿐이다. 내가 똑바로 서서 한예림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낼 때 그녀에게는 방패가 있었다. 강민준. 그는 이 상황에서조차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송지윤.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잔뜩 찌푸린 눈썹과 질책 가득한 시선은 나를 향했다. 그 눈빛은 지난 4년 동안 내가 그에게 보여온 순종적인 연인의 틀을 벗어났다는 질책이었다. 네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녀가 네 자리에 앉은 것뿐이야. 이제 네가 왔으니 그녀가 일어서면 돼.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는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더 차가운 목소리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원망을 터뜨렸다. 그때 내가 내 학교로 전학 오기를 받아들였다면 그녀가 지금처럼 나를 돌봐줄 필요는 없었을 거잖아. 그 말은 마치 심장에 꽂히는 비수 같았다. 아, 그랬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옳은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의 모든 선택, 특히 대학 선택은 그가 대체할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만든 원인이자 나의 잘못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앞에 두고 망설임 없이 한예림을 달랬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울지 마. 그녀가 단지 화가 난 것뿐이야.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육체의 고통은 심장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강민준, 우리 헤어지자. 내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고 단 한 번의 떨림도 없이 단호하게 끊어졌다. 한예림의 눈빛에는 순식간에 숨기지 못할 득이양양함이 스쳐 지나갔고 강민준의 눈빛은 놀라움과 어리둥절함으로 가득 찼다. 무슨 말이야? 농담하는 거 아니지? 그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곧 사라질 저녁 햇살보다 더 옅은 미소였다. 나는 등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그는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예림의 손을 잡고 내가 출구에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내 이별 통보가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화풀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 전에는 어떤 일이라도 그를 먼저 떠올렸다. 기숙사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실험 때문에 점심을 굶어 배가 아프다는 사소한 일까지 모두 공유했다. 심지어 졸업 후 함께 DC로 가서 작은 가정을 꾸리는 꿈까지. 나는 내 삶의 모든 파편과 작은 꿈들을 그와 공유하려 애썼다. 그가 건성으로 응, 알았어라고 대답할지라도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거리가 우리를 멀어지게 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사실 그 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외면하려고 했던 메울 수 없는 깊은 해자가이스였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우리의 동화 같은 사랑 아래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해자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나 자신에게 주는 4년이라는 청춘에 대한 마지막 애도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애도를 끝내고 일어설 것이다. 나는 내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은 이미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우리의 오래된 채팅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리고 검색창에 두 단어를 입력했다. 예림 후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예림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 빼곡히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강민준이 보낸 새로운 음성 메시지였다. 송지윤, 고작 의자 하나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바로 그 의자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거야. 그는 거의 즉시 대답했다. 단 한 글자. 됐어. 그 뒤에 붙은 느낌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며칠 후 절친 정서아가 나를 끌고 나갔다. 매일 기숙사에만 처박혀 있으면 미쳐버릴 거야.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녀는 술을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하자고 했다. 뜻밖에도 그곳에서 우리는 강민준과 마주쳤다. 그들의 룸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시끄러운 음악, 희미한 조명,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친구들의 시끄러운 놀림 소리가 들렸다. 예림 후배 생일이래. 민준아, 특별한 말 한마디 안 해줘? 한예림은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듯 화난 척 눈을 굴렸다. 강민주는 웃으며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고 몸을 숙여 장난스럽게 놀렸다. 진짜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 정서아가 내 이름을 조용히 불렀을 때 나는 그들을 너무 오랫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은 예상했던 것만큼 아프지 않았다. 단지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점점 퍼져나가는 듯한 무거운 느낌만 있었다. 그때 강민준도 나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켰다. 사이트 150, 151. 키스를 기대하며 눈을 감고 있던 한예림은 눈을 뜨자마자 문가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어머, 송언니네? 그녀의 목소리는 술기운이 섞여 맑았다. 그녀는 여전히 강민준의 품에 안겨 있었고 입꼬리는 순진하면서도 득의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 민준 오빠가 제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언니도 들어와서 같이 놀아요. 방 안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정서아에게 가자고만 말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예림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생일 케이크 조각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식적일 정도로 달콤했다. 송언니, 아직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니죠? 오늘 제 생일인데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고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가 그대로 내 얼굴에 묻었다. 차갑고 끈적한 생크림이 뺨에 달라붙었고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오빠가 늘 언니가 예쁘다고 칭찬했는데 아마 오빠는 그런 자연스러운 화장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오빠, 지금 말해봐요. 저랑 언니 중에 누가 더 예뻐요? 강민주는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고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예림아, 너 취했어.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나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정서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병이 있냐? 강민준,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헤어진 전 여자친구 앞에서 저 작은 첩을 데려와서 약 올리는 거야? 나는 그녀를 말리고 얼굴에 크림을 대충 닦아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한예림의 뺨을 때렸다.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예림은 뺨을 감싸쥐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송지윤. 강민주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포효했다. 그는 한예림의 뺨에 찍힌 붉은 자국을 살피며 화가 치밀어 목이 메인 듯 말했다. 너 정말 너무했다. 나는 웃었다. 뼛속까지 차가운 쉰 목소리에 웃음이었다. 너무했다고? 나는 한 걸음 다가서서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너무하다고? 적어도 나는 남의 남자친구를 넘보지 않았어. 그런데 저 여자는 어때? 나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분명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면서도 3년 내내 좋아했고 같은 대학까지 따라왔잖아. 그게 발을 들여놓고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해? 나는 내가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싸워야 할 전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칼은 내 손에 있었다. 강민준이 분노로 붉어진 채
한예림을 감싸 안았을 때 그의 친구들이 나서서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제가 보기엔 언니도 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 차갑게 대했으니 오빠가 질릴 만도 하죠. 방아는 술렁거렸다. 한예림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고 잠시 동안의 당황함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강민준의 얼굴도 굳어졌다. 정서아는 분노에 떨며 냉소를 터뜨렸다. 송지윤이 수없이 바쁜 와중에도 도시의 절반을 가로질러 오빠를 만나러 왔는데 차갑게 대했다고? 남자가 자제력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해. 그런 값싼 핑계로 합리화하지 마. 정서아는 한예림을 향해 눈을 칼날처럼 빛냈다. 그리고 너 뻔뻔한 계집애야.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그들이 커플이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어. 사이트 177. 작은 첩 노릇을 할 거면 청고한 척하지 마. 그 말은 모든 것을 발가벗겼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웅성거림은 사그라졌다. 한예림의 붉어진 얼굴은 군중 앞에서 폭로당한 듯 창백해졌다. 나는 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떨어졌다. 내가 너무했다고? 내가 얼마나 나쁘다고? 이 이야기에서 누가 정말로 인격을 상실했는지 알고 싶어. 그의 시선은 흔들렸고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한예림을 가로막으며 피곤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그녀 생일이야. 술도 많이 마셨고 내가 좀 양보해 줄 순 없어? 지윤아. 나는 그를 보며 갑자기 눈물 나도록 웃음이 나왔다. 나는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양보하라고? 나에게 우리 관계에 침범한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옹졸해진 거야? 예림이는 어쨌든 내 친구잖아. 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고 내 미소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친구? 아니면 여자친구?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예림이 전에 올렸던 건배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다. 6번째 자는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계속 오빠를 사랑할 거예요. 영상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아까 한예림을 변호하던 친구는 입을 다물고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사이트 194.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지, 안 그래? 나는 강민준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친밀하게 지냈고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말했다. 아까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짝. 2번째 강타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옆으로 돌아갔다. 나는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충분해.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한때 얼짱 학구파로 추앙받던 그가 이제 전 여자친구에게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한예림은 더 이상 취한 척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증오심으로 눈이 이글거렸다. 송언니, 언니는 완벽하다고 생각해? 민준 오빠에겐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언니는 한 번도 그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비웃었다. 가볍지만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아직 여자친구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가련한 대체제로 여겼다. 가련하고 어리석고 수치심도 모르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서아를 끌고 방을 떠났다. 그 소란스러운 방을 뒤로 한 채 변명과 끈적한 술 냄새가 뒤섞인 곳을 벗어났다. 그날 이후 나는 강민준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참 이상하게도 세상은 갑자기 고요하고 편안해졌다. 한밤중에 심장을 무겁게 하던 메시지도 차가운 응 한마디를 얻기 위해 불안하게 기다리던 시간도 사라졌다.
나는 공부와 나 자신, 그리고 한때 잊었던 것들에 모든 마음을 쏟았다. 심지어 이전에 미뤄두었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다. 나는 성적이 좋았고 능력도 충분했다. 이전에는 강민준을 떠나고 싶지 않아 망설였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기다릴 사람도 상처받을 사람도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광적인 전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만든 무대에서 가장 냉정한 연출가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누군가 바에서 일어난 우리의 충돌 장면, 내가 한예림의 뺨을 때린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예상대로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재밌는 것은 한예림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올린 건배 영상 덕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바 영상으로 그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다. 결국 작은 첩이었네. 불쌍한 척 연기하는 것도 예술이다. 나는 한예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서아는 내 옆에서 통쾌하다는 듯 박수를 쳤다. 쌤통이다. 바로 업보받은 거지. 그때 휴대폰이 다시 밝아졌다. 강민준이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그는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메시지를 보내자 두 번째 메시지가 거의 즉시 도착했다. 송지윤, 네가 해명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려줄 수 없겠니? 예림이는 그때 취했을 뿐이라고. 정서아는 내용을 보자마자 격분했다. 이 미친놈이 제정신이야? 양심은 똥구멍에 뒀나 봐. 그녀는 내 휴대폰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강민준,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나는 정서아를 맞고 세 단어를 입력했다. 자존심 좀 지켜. 잠시 후 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실망이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 특유의 실망감이었다. 송지윤, 강민준과 한예림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내가 말했잖아. 네가 꼭 예림이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어야겠어? 그녀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녀를 욕하는지 알아? 네가 그렇게 잔인하다면 나도 널 책망하지 않겠어. 나는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다. 슬프지 않아. 단지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 수치스러울 뿐이야. 이틀 후 인터넷은 폭발했다. 강민준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가 졸업 후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내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들을 공개했다. 나의 무조건적인 애정이 담긴 모든 문자들은 이제 집착과 스토킹의 증거로 편집되어 왜곡되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기 위해 나는 한예림에게 연극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게 영상으로 찍혀 오해를 낳았다. 단 몇 줄의 글로 그는 나를 동정받을 가치가 없는 미친 집착녀로 둔갑시켰다. 댓글 여론은 폭풍처럼 뒤집혔다. 맙소사. 헤어졌는데도 저렇게 집착한다고? 무섭다. 예림이 불쌍하다. 겨우 유명해졌는데 전 여친한테 당했네. 나에게 우호적이던 사람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강민준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다. 송지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예림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니? 네가 사과글을 올리면 과거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네가 다른 학교를 선택한 일, 예림이를 욕한 일 모두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화면을 보며 소리 없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여전히 내가 그에게 굴복할 것이고 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가?
그는 자신이 그토록 고귀한 존재라고 정말로 믿는가? 나는 차단하지도 답장하지도 않았다. 정서아는 격분하여 모든 것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마지막으로 말할 거야. 내가 직접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해. 나는 노트북을 켰다. 진짜 문자 기록, 대화 내용, 사진, 그리고 도시의 절반을 가로질러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썼던 버스표들. 나는 그 시간을 정확히 대조했다. 우리가 여전히 사귀고 있던 때였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했다. 증거가 담긴 글을 작성하며 명확히 밝혔다. 침입자는 내가 아니라 순정녀라는 이름의 저 여자다. 그리고 배신자는 바로 이 남자, 스스로를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강민준이다. 나는 대학 입시 결과를 첨부했다. 내 점수는 그보다 훨씬 높았고, 나는 더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그와 같은 도시에 남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도시의 절반을 오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것은 마지막 수였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세상은 비로소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내가 게시물을 올리자 인터넷 세상은 침묵했다. 마치 체스판이 마지막 수를 앞두고 멈춰버린 것처럼 네티즌들은 강민준과 송지윤의 주장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내 손에 있는 증거가 훨씬 더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진실했다. 논쟁의 파도는 점차 가라앉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모든 비난의 화살이 강민준과 한예림 그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이름은 검색어 순위 최상단에 올랐다. 낭만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치욕 때문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하늘이 내린 한 쌍이네. 한 명은 배신자, 한 명은 침입자. 순수한 사랑인 줄 알았더니 값싼 연극이었어. 입으로는 후광을 만들 수 있지만 썩어빠진 인격은 가릴 수 없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한 명이 내 게시물 아래에 댓글을 남겼다. 강민준이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너희 둘의 이야기는 정말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해. 나는 그 댓글을 보았지만 웃기만 할 뿐 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이별을 말한 이후로 나는 고통스러웠고, 분노했고, 후회했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조용히 울었고, 원망했다. 하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공간만 남아 있었다. 강민준은 내가 마침내 걸어나온 깊은 구덩이였다. 나는 굳이 흙을 뒤집어 쓰거나 그 구덩이가 나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감사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단지 나의 청춘이 그와 함께 묻혔다는 것을 알 뿐이다. 요즘 나는 아주 바쁘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장학금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해외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도 잠시 귀국하셨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그 강민준이라는 애, 고등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크더니 왜 이렇게 속물수의 됐는지. 남자들은 결국 다 똑같아. 나의 새아버지 계부는 부드럽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옛날 이야기 그만하고 서류나 신경 써. 끝내고 부모님이랑 같이 외국 나가서 공부도 하고 분위기도 바꿔야지. 나는 고개를 들고 희미하게 웃으며 네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나를 낳은 분이 아니다. 친아버지는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해에 어머니를 배신했다. 어머니는 내 심리적 충격을 염려하여 당장 이혼하지 않고 진실을 숨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는 자신보다 몇 살 많지 않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값싼 모텔로 들어갔다. 닫힌 문틈으로 희미한 웃음소리와 추악한 쾌락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복도에 서서
인간의 가면을 벗은 짐승을 본 것처럼 몸이 떨렸다. 어머니는 그 치욕을 감수하며 속으로 숨겼다. 나는 오직 강민준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내 손을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윤아, 나는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야. 그 맹세의 목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지만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도록 묵인했고 그 여자는 나를 질투하면서도 자신이 갖지 못할 것을 얻었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꼈다. 나는 웃고 계신 새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아빠, 저 갈 거예요. 유학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나의 인생의 또 다른 챕터. 그곳에는 강민준의 그림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할 때 익숙했던 도시가 창밖으로 점점 작아졌다.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건물들, 거리들, 그리고 그 남자까지도 모두 뒤에 남겨졌다. 창밖 하늘에는 흰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햇빛은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유학 생활은 순조로웠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잘 풀렸다. 학업은 순탄했고 성적도 좋았다.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끊이지 않았다. 선배, 저 선배 좋아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나는 이미 충분했다. 가족이 있었고,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유가 있었다. 매일 방과 후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행복했다. 더 이상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여자는 결국 기댈 곳이 있어야 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진정한 행복이야. 나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가 이미 행복한데 왜? 어머니는 나를 강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결혼 안 해도 괜찮고 아이 안 낳아도 괜찮아. 어머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사회가 정한 시나리오대로 살아야만 완전한 건 아니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강민준의 SNS 게시물을 보았다. 나는 그를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 같았다. 처음에 나는 심심풀이로 그의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지켜볼 생각이었다. 최근 그는 자주 관종짓을 하기 시작했다. 절정은 그가 한예림과의 청첩장을 올린 날이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모두 똑같은 이모티콘만 남겼다. 축하도 비난도 아닌 무겁고 어색한 말줄임표뿐. 하지만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답했다. 축하 고마워. 그리고 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송지윤, 그날 너 올 거지? 넌 꼭 와야 해. 이어서 음성 메시지까지. 목소리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척하며 목이 메어 있었다. 이것도 우리 청춘이,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의 막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불쾌함이 온몸에 퍼졌다. 나를 괴롭게 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수치심이었다. 자신의 인격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남자가 이제 와서 숭고한 첫사랑 역을 연기하고 있다니. 곧 한예림에게서도 친구 신청이 왔다. 송 언니, 그날 꼭 오셔야 해요. 나는 그녀의 계정을 들여다보았다. 가장 위에 고정된 게시물은 보내지 못한 러브레터였다. 류민준의 얼굴을 닮은 흙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함께 이것들은 내가 청춘에서 파낸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이야. 그의 댓글이 달렸다. 예림아, 내가 한때 널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를 믿어줘.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더 나을 거야.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발가락이 땅속으로 파고들어 3층짜리 빌라를 지을 기세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이후 나는 그들이 헤어졌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 그리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강민준이 나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네, 옆에 아무도 없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혹시 날 기다리고 있는 거니? 송지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멈춰섰다. 놀라움과 동시에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스크린샷을 정서아에게 보냈다. 그녀는 거의 넘어갈 듯 웃으며 말했다. 야, 내가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넌 그냥 이놈의 자작극 메시지들 전부 인터넷에 올려야 돼. 저런 인간은 병적인 망상빙드나 웡샹에 살아있는 현물이야. 강민주는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며 매일 장문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울부짖음, 원망, 하소연. 나는 대충 훑어보았지만 그 속에서 그의 현재 비극을 하나하나 끼워 맞출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한예림은 가족 부양 중독자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데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매달 강민준에게 돈을 뜯어내 집으로 보냈다. 처음엔 강민준도 참았지만 나중에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돈이 줄어들자 한예림의 남동생이 직접 찾아왔고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다. 분노한 남동생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강민주는 그저 임시 가문이 신중하게 선택한 금사위일 뿐이었다. 예림의 아버지는 강민준의 집안을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 류씨 집안의 운전기사로 위장하여 잠입했었다. 그제야 안심하고 딸에게 그를 쫓으라고 시킨 것이다. 3년 동안의 짝사랑이란 것은 모두 연극이었다. 건배 영상 속 러브레터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흙으로 만든 조각상 역시 주문 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불쌍하다고 여겨졌던 한예림은 이미 뒤틀린 상태였다. 그녀는 연약하게 아첨하면서도 광적으로 집착했다. 한 손으로는 밥을 차려주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목을 조였다. 그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메뉴로 먹어야 했다. 모임이나 회식이 있어도 그녀는 따라왔고 심지어 업무 관련 술자리까지 망쳐버렸다. 결국 강민주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메시지가 끊겨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모든 비극의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평온할 뿐이었다. 강민준과의 메시지가 끊긴 후 나는 이 모든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 그룹 채팅방에서 그들의 소식이 전해졌다. 너 들었어? 한예림이 강민준을 칼로 찔렀대. 나는 무심하게 죽었대? 라고 물었다. 아니, 그런데 그가 길거리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다가 차에 치였어. 지금은 식물인간이래. 소식을 전하는 친구는 한숨을 쉬었지만 나는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다. 기쁨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마음속에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치 그것이 그 이야기의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인 것처럼. 그날 오후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어머니가 손에 든 책 위에 금빛 실타래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독서 중에 나른하게 잠이 드셨고 입가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나는 조용히 우리 둘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은퇴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 엄마를 부양할게요. 창밖은 푸른 하늘로 가득했다. 햇빛은 얇은 비단처럼 펼쳐져
모든 상처, 옛사람들, 그리고 어리석었던 청춘의 나날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강민주는 내 인생에서 지워야 할 깊은 오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오점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가 나에게 남긴 것은 배신과 고통이 전부였지만 동시에 나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는 용기를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온전한 성정에 서 있다. 그 성에는 강민준도, 한예림도, 그 어떤 거짓된 약속도 들어올 수 없다. 내 청춘은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듣기 위해 이 기나긴 청춘의 회랑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지윤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청춘에도 메울 수 없는 해자가 있었다면 이제 그곳에서 나올 용기를 내세요.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문을 여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인생의 비사이드는 항상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다음에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